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이제 어느덧 70을 바라보는 수원 토박이 주부입니다. 세상 살면서 별의별 일 다 겪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제가 겪은 일만큼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이런 일은 TV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 볼 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평생 조용히 참고만 살았던 제가 어떻게 단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걸 뒤집어 놨는지 지금부터 그 통쾌했던 이야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돌이켜보면 운명이란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전에 끊어진 악연이 다시 가족으로 이어지고 그때 진 빚을 이제야 갚아주게 되다니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꿈꿔보셨을 그런 사이다 같은 순간, 제가 어떻게 그런 순간을 만들어냈는지 함께 느껴보시길 바래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딸만 넷인 집의 둘째로 태어났어요. 딱 중간에 끼어 있던 거죠. 언니는 저보다 2살 많고 막내는 4살, 5살 어렸죠. 아버지는 당시 꽤 큰 섬유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내조하며 전형적인 사모님으로 지내셨어요. 저희 네자매를 키우시면서도 틈틈이 봉사활동도 다니시고 친구들과 모임도 자주 가지셨답니다. 아버지의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저희들도 어릴 적엔 정말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그 당시에도 피아노며 발레며 웬만한 건 다 배웠고 방학 때마다 제주도나 설악산으로 가족여행도 다녔죠. 저는 여중 여고를 다녔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두루두루 친구들도 많았어요. 저희 반뿐만 아니라 옆반 아이들도 꿰뚫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죠. 성격이 밝고 명랑해서 아이들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 학교 생활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반장도 여러 번 했고 축제 때나 행사 때는 늘 앞장서서 준비하는 그런 학생이었었어요. 평범하면서도 평화로운 나날들이었죠. 그런데 고3 겨울, 수능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요? 아직도 그날 그 순간이 생생해요. 아버지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보, 회사가 부도났어. 그날 그 한마디에 우리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IMF 때 거래처들이 줄줄이 망하면서 어음이 막혔다고 하셨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엄마 폐물까지 다 처분했는데도 빚은 산더미처럼 남았어요. 갚아도 끝이 안 보일 정도였죠. 네 언니는 이미 대학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졸업은 시켜야지. 셋째랑 막내는 아직 학생이니까 시간 있고. 부모로서 정말 염치 없지만 은수가 네가 좀 양보해 줄 수 있겠니?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이런 짐을 함께 나누게 해서. 네, 괜찮아요. 엄마 아빠 이해해요. 대학은 나중에라도 가면 되니까 우선은 일부터 시작할게요. 정말 고맙다. 고마워 은수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답은 했지만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친구들은 다 대학 원서 쓰느라 바쁜데 저만 무작정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야 했으니까요. 당시 저희 고모가 영등포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계셔서 거기서 잠시 신세도 지내고 일도 하면서 돈을 모으다 버스 안내양이 됐어요. 버스 안내양이 됐을 때가 제가 21살이었는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정말 힘들었죠. 그러다가 공장도 다녀보고 백화점 판매원도 해보고 별별 일을 다 했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며 돌고 돌다 결국 작은 무역회사 사무직으로 정착하게 됐어요. 당시에 영어 타자를 좀 칠 줄 안다는 이유로 뽑혔던 거였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다 24 여름이었어요. 오로지 일만 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저에게도 드디어 낭만과 행복을 느끼게 한 만남이 생겼죠. 그 당시 장마철이라 매일 비가 왔거든요. 일이 바쁠 때여서 정신이 없던 건지 깜빡했던 건지 하필이면 그날따라 제가 우산을 안 가져갔더라고요.
퇴근 시간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점점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던 웬 남자가 말없이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금방 그칠 것 같은데. 다 젖으시겠어요. 그냥 같이 쓰세요. 목소리가 참 나직하고 따뜻했어요. 버스가 와서 타려는데 그 사람이 우산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매일 여기서 퇴근하시죠? 내일 같은 시간에 여기서 돌려주세요. 저도 매일 이 버스 타거든요. 제가 그 버스 정류장에서 퇴근한다는 걸 알고 있다니 아무래도 전부터 저를 알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했고 왠지 모르게 기분 좋은 설렘도 느껴졌어요. 다음날 퇴근 시간이 돼서 정말 그 시간에 가서 기다렸더니 어제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산을 돌려주니까 수줍게 웃으면서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나 한잔 하실래요?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연애를 시작하는 거구나 싶었죠. 저에겐 첫 만남이자 첫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생각보다 더 쑥맥에 말 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 거의 제가 혼자 떠들었는데도 계속 고개 끄덕이며 들어주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은 박진우라고 했어요. 근처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첫 만남에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사실 둘 다 성향이 외향적이진 않아서 데이트를 할 것도 없이 그저 버스 정류장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거나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게 전부였지만요. 그래도 참 행복했죠. 그렇게 잔잔하게 3년쯤 연애하다가 그가 조심스럽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는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인데 나와 결혼해도 괜찮겠어? 내세울 게 뭐 필요해. 난 그냥 당신이 좋은데. 좋아, 우리 결혼하자. 프로포즈 치고는 너무 담백했지만 그 진심이 느껴져서 결국 결혼했답니다. 이런 남자라면 평생 믿고 함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죠. 그렇게 결혼하고 2년 만에 큰딸이, 3년 뒤에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남편은 딸이 좋아, 난 바랄 게 뭐가 있어. 그냥 건강만 하면 되지. 라며 좋아했지만 시어머니는 은근히 서운해하셨죠. 그래도 저는 완전히 만족했어요. 두 딸이 있어 얼마나 든든한 인생인지 몰라요. 큰딸은 공부를 곧잘 했고 작은 딸은 예체능의 소질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꿈을 이뤄주는 게 앞으로 제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죠. 전 그동안 정말 악착같이 살았거든요. 저만의 원칙을 세워서 남편 월급으로 가족들 생활비를 하고 제 월급은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저축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회사 선배가 적금만 말고 투자도 해봐 라고 해서 경제 공부를 시작했죠. 당시 IMF 때 폭락한 아파트를 대출받아 샀는데 10년 후 3배가 된 거예요. 첫 투자가 다행히 좋은 결과를 낸 거죠. 항상 잔소리만 하고 저를 못난 눈초리로만 보시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우리 며느리 경제관념 있네 하시던 때가 기억이 나네요. 그 뒤로는 주식 투자도 조금씩 해서 꾸준히 수익을 냈고 은퇴할 쯤엔 제법 목돈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목돈은 저희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으니 제 삶은 변한 게 없었죠. 원래부터 명품이나 비싼 옷 같은 것도 관심 없었고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후부터 삶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고교 동창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제 일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더라고요. 워낙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인데 성인이 된 이후부터 연락이 끊겨 정말 아쉬워했었거든요. 은수가 열심히 사니까 하늘이 도와주시나 보다. 어릴 적엔 힘든 일 많았다만 이젠 그 서름 다 갚고 떵떵거리며 살아. 그래, 우리 중에 은숙이가 제일 성공했네. 이런 말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들 저에게 동창회장까지 맡으라고 하더라고요.
은수가 네가 회장해야 돼. 예전에 네가 학생회장도 했었잖아. 제일 능력도 있고. 동창들의 추천에 못 이겨 결국 회장까지 맡았는데 나름 보람도 있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 옛 생각도 나고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정말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달 정기 모임도 활성화시키고 불우이웃 돕기 같은 봉사활동도 시작하게 됐어요. 열심히 산 보람을 그렇게 하나씩 느끼고 있었죠. 그럼에도 저에게 있어 가장 커다란 기쁨은 바로 우리 딸들이었어요. 이번엔 큰딸 얘기를 좀 자세히 해야겠네요. 첫애는 어릴 때부터 유독 정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앞에서 버려진 강아지를 보고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집에 데려온 적이 있었죠. 엄마, 얘 버려진 거래. 우리가 키우면 안 돼? 안 돼. 우리 집은 아파트라 강아지 못 키워. 그럼 얘는 어떻게 죽으라는 거야? 너무 불쌍하잖아. 맘 아파. 결국 하도 울면서 난리를 쳐서 일주일 정도 키우다가 시골 할머니 댁으로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엔 길고양이들한테 매일 사료를 갖다 주더라고요. 아이, 돈 아깝게 왜 그러니? 엄마, 생명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야. 우리 모두 함께 살아야지. 인간만의 지구가 아니잖아. 딸아이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오히려 이기적인 저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했죠. 조금 더 커서 중학생이 됐을 때는 더했어요. 반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딸이 그 아이 편을 들어주다가 같이 따돌림 당했거든요. 아니, 너까지 왜 그런 고생을 하니?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되겠어? 그건 네가 바꿀 수 없는 일이야. 엄마 나한테 늘 착하게 살라고 했잖아.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하는 게 착한 거야? 이건 잘못된 일이야.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순 없어. 그래, 네 말이 맞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할 말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딸아이가 맞았죠. 게다가 저도 고등학교 때 집이 망하고 잠시 동안 친구에게 따돌림을 당한 적 있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니 딸의 결정이 참 대단하고 용기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결국 그 아이랑 졸업할 때까지 단짝으로 지냈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낸답니다. 대학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적으로는 경영학과나 법대도 갈 수 있었는데 기어코 사회복지학과를 가겠다는 거예요. 엄마, 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사람 돕는 일을 하고 싶어. 예전부터 이 생각은 변하질 않았어. 그래도 일단 좋은 직장 잡고 나서 봉사활동 해도 되잖아. 꼭 직업을 그리로 해야겠어? 아니야, 난 그게 내 일이고 직업이었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누군가를 도우면서 사는 거 멋지지 않아? 그 일로 돈을 벌면 가장 큰 보람일 것 같아. 그래, 내가 언제 널 이긴 적 있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결국 고집대로 사회복지학과에 갔고 졸업하고는 장애인 복지관에 취직했어요. 월급이 정말 적어서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엄마, 나 너무 행복해. 매일 보람 있는 일 하잖아. 하면서 즐거워하는 딸을 보니 대견했죠. 사실 내심 딸이 후회할 줄 알았는데 그게 정말 천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삶의 보람을 쌓아가던 큰딸이 32이 되던 해 봄이었어요. 아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더니 뭔가 할 말이 있다는 표정이었죠. 근데 어쩐지 목소리가 들떠 있더라고요. 엄마, 사실 나 남자친구 생겼어. 뭐? 정말? 엄마한테 말할 정도면 깊은 사이인가 보네. 어떤 사람이야? 우리 회사 옆에서 일하는 상담교사야. 엄마랑 같은 지역 출신이래. 신기하지? 딸의 남자친구는 복지관에서 상담교사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서 저랑 남편한테도 한번 만나보라고 했죠. 딸과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다고 하던데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얼른 보고 싶어서 그 주 주말에 집으로 데려오라고 해서 만났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듬직해 보였거든요. 게다가 저와 같은 경기도에 있는 지역 출신이라니
동양이라 더 반가웠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준입니다. 어머, 나랑 고향이 같다면서요. 반가워라.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정이 느껴지네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는 적당히 무난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뭐랄까,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았다고 할까요? 딸이 차 타러 가자고 애교 부려도 그래 한마디뿐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해도 무덤덤한 거예요. 식사하는 동안에도 둘이 같이 있는데 민준이 그 친구는 시선을 TV에만 두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정말로 뭔 로봇처럼 억지로 하는 말 같았어요. 표정은 하나도 안 변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니까요. 저와 비슷한 느낌을 얻은 남편도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군요. 여보, 저 친구 좀 무뚝뚝한 것 같지 않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 딸한테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이, 처음이라 어색해서 그런 건가? 우리 딸이 저런 묵직한 남자를 좋아하는 줄은 몰랐네. 왠지 모르게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나중에 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얘야, 민준이가 너한테 잘해주는 거 맞니? 우리가 볼 땐 좀 무뚝뚝한 것 같던데. 엄마 다 그런 거 아니야? 아빠도 엄마한테 무뚝뚝하잖아. 아빤 그래도 챙겨줄 건 다 챙겨주잖아. 표현이 적을 뿐이지. 민준 씨도 그래.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보여줘. 난 그게 오히려 좋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남자보단 낫잖아. 그리고 난 원래부터 아빠랑 비슷한 사람 찾았어. 묵묵한 남자가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봐도 다들 요즘 남자친구 괜찮네. 묵묵한 스타일이 오히려 진국이지. 말은 없어도 속은 꽉 찼을 거야. 큰애한테 잘해줄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 더 이상 뭐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좀 더 표현해주고 관심 보여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작은 딸한테 물어봐도 별 생각 없이 괜찮다고 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정도 남자가 어딨어. 적어도 사기꾼 스타일은 아니잖아. 엄마, 너무 지레 걱정하지 마. 언니 저래봬도 똑소리 나잖아. 설령 우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언니가 좋으면 됐지 뭐. 하는 식이었죠. 제가 여적 걱정하는 걸 안 큰딸이 제 방을 찾아와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난 정말 괜찮아. 민준인 특히 둘이 있을 때 잘해줘. 공주 대접해준다니까? 괜히 사람들 앞이라 부끄러워서 그런 거야.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었죠. 그래, 뭐 저보단 딸이 그 사람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니 제 걱정이 기우란 걸 깨달았죠. 그래, 뭐 네가 좋으면 됐지. 엄만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딸의 결혼을 허락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시련의 시작인지 그땐 정말 몰랐답니다.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결혼 준비 과정 그리고 결혼 후까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그해 가을에 상견례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역에 있는 어느 한정식집에서 만났는데 사돈 되실 분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서 처음 사돈 여자분을 봤을 때 묘하게 낯이 익었어요. 어디서 봤나 싶을 정도로요. 저와 또래로 보이는 나이 같았고요. 겉으로 볼 땐 파마 머리에 진주 목걸이, 전형적인 사모님 스타일이어서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늦었죠? 약속 시간보다 10분 전에 오셨으니 늦은 건 아니죠. 앉으세요. 그렇게 딱딱한 인사를 나누는데 저는 이상하게 계속 그 얼굴이 신경 쓰였어요. 혹시 저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얼굴이 너무 익숙해서. 처음 뵙는데요? 저처럼 생긴 지인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상견례에서 물을 만큼 딱히 유쾌한 이야기는 아닌데. 제 물음에 벼랑간 나를 세우고 차갑게 대답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싶었지만 뭐 그런 성격인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 이후부터 사돈은 바로 우리 집안에 캐묻기 시작했죠. 따님이 사회복지사라고요? 힘든 일 하시네요. 네, 아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요. 그래도 여자가 그런 힘든 일을 하는 게 좀 집안이 괜찮으신가 봐요? 그런 박봉 일을 하게 두신 걸 보면요. 은근히, 아니 대놓고 저희 집과 딸을 무시하는 투였어요. 불쾌해서 아무 대답하지 않고 있자 그네가 머쓱한 듯 웃으며 자기 일은 박봉이지만 충분히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잘 이야기했죠. 그쪽은 뭐 얼마나 대단한 집인가 하고 들었더니 사돈 아버지는 30년 넘게 고등학교 교사를 하셨고 사돈 어머니는 결혼하면서부터 쭉 전업주부였다고 했어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그런데 왜 우리 집안에 그렇게 무시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더라고요. 따님이 참 예쁘네요. 근데 어머님은 안 닮았네. 복이에요 그것도. 대놓고 이런 말들을 툭툭 하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우리 큰애가 예쁘긴 한데 절 놓고 그렇게 말하니 누가 기분 좋겠어요. 칭찬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긍정적인 게 좋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찜찜했어요. 그럼 사돈 아버님은 뭐 하시나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 회사원이시구나. 연세가 있으신데도 아직 일하세요?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을 것 같은데. 노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마 아이들에게 기대려는 건 아니겠죠? 아이, 그럴 리가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계시네요. 당시 저희 남편이 아직 은퇴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은근히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산이 좀 있다는 건 철저히 숨겼습니다. 괜히 돈 있다고 하면 바가지를 씌울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딱 봐도 속물적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내내 불편한 식사였어요. 음식은 목에 넘어가지도 않았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만을 바랬죠. 딸아이와 예비 사위의 노력에도 불편한 건 불편한 거였어요. 딸을 먼저 보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이 결혼 반대야. 아, 왜? 사돈들 좀 까칠긴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던데. 당신은 뭐가 걸렸어?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안 좋아. 큰애한테 잘해줄 것 같지가 않아. 분명 시집살이 시킬 게 뻔해. 저렇게 돈 밝히고 사돈 집안 무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애를 보내겠어. 고생길 화난 대로 보내고 싶지 않아 난. 상견례 후에 저는 큰애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연지야, 엄만 이 결혼 솔직히 반대야. 왜? 뭐가 문제야? 그 집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건 넌 못 느꼈어? 사돈들 보통 내기들이 아니야. 분명 너 고생시킬 거라고. 엄마가 뭘 걱정하는지는 알아. 근데 원래 좀 까탈스럽고 차가운 분들이래. 엄마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해하지만 결혼을 막을 정도는 아니야. 내 선택을 믿어줘. 제 만류에도 큰애는 이미 마음이 그 집에 완전히 가 있었어요. 결혼 의지도 확고해서 제가 끝까지 반대해도 소용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가만히 있었죠. 그러다 며칠 후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파트 입구에 예비사위가 저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우선 집으로 데려갔죠. 그러자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글쎄.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고 부족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무릎 꿇을 일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저희 결혼 반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알아요. 저도 이번에 상견례 겪으면서 더 확실히 알았어요. 표현할 땐 표현하고 중재할 땐 중재하면서 제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걸요. 어머님 아버님 걱정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예비사위가 저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정말 진심으로 연지씨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저는 연지씨와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제야 그 사람의 진심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무뚝뚝하고 감정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딸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를 알았는지 옆에 있던 남편도 거들었어요. 여보, 그래도 민준이가 이렇게 진심인 것 같은데 우리도 받아주자. 당신은 왜 자꾸 편을 들어? 편드는 게 아니라 연지도 30이 넘었잖아. 좋다는데 뭘 그렇게 반대해? 방에 있던 작은 딸까지 나와서 엄마, 언니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결국 제가 졌죠. 알았어요. 대신 우리 딸 못 살게 굴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네, 정말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였어요. 사돈댁이 생각보다 더 아나무인이더라고요. 예식장은 사돈네가 원하는 곳으로 해야 한다고 우겼고 스튜디오도 자기들이 아는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것까진 그러려니 했는데 예단이며 혼수며 예물까지 전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는 우리한테 요구했어요. 신부 측에서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우리 아들 체면이 있으니까요. 폐물은 최소 1,000만 원어치 내주세요. 요즘 다들 그 정도는 해요. 혼수는 명품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품위가 있어야죠.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중간에서 민준이가 잘 막으며 조율했지만 그래도 사돈의 태도가 너무나 불쾌했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갈수록 요구사항은 늘어났고요. 심지어 예물반지도 자기들이 정한 브랜드로 해야 한다고 했죠. 우리 큰애는 그저 시어머니 말이면 다 따랐고요. 엄마, 그냥 맞춰주자. 한 번뿐인 결혼인데. 너도 좀 주관 있게 행동해. 왜 맨날 시어머니 말만 들어? 네 말대로 한 번뿐인 결혼인데 시어머니 뜻대로만 할 거야?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잘 보이고 싶어. 이 단계를 잘 보내야 앞으로가 순탄할 것 같단 말이야. 답답했지만 딸을 위해서 참았어요. 돈이야 있으니까 해줄 수 있었지만 그 태도가 정말 기분 나빴거든요. 그래서 그쪽 요구는 무시하고 저희 선에서 적당히 타협해 마련했죠. 사돈댁에서 이런저런 답변이 왔지만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딸의 결혼식 한두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예식장 피로연 식사 겸 점검하러 갔는데 어쩌다 보니 저랑 사돈 어머니 이렇게 둘만 남게 됐어요. 아이들이 잠깐 계약건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였죠.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멋쩍게 서있던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사돈도 못 이기는 척 저를 따라왔죠. 예식장 1층 카페로 내려가서 마주 앉았는데 분위기가 영 어색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워낙 불쾌한 일을 많이 겪은 사이다 보니. 근데 우리 정말 처음 뵙는 거 맞죠? 제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인데. 아이고 또 그 얘기예요? 전 그쪽 처음 봤다니까요. 아니 누굴 닮았다는 거예요 자꾸? 죄송해요. 불편하게 해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누굴 닮았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아는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름도 낯이 있고. 제 이름이 얼마나 흔한데요. 주변에 저 말고 2명은 더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긴 했어요. 사돈 어머니 이름은 제 동창 중에 3명이나 있을 정도로 흔했거든요. 사돈은 제 질문에 짜증스럽게 답하며 대화를 끊더니 갑자기 본격적으로 저희 집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들 아이 친정이 어떤 집안인지는 정확히 알아야겠어요. 결혼식 때 시댁 쪽 친척들이 물어보면 대답해야 하니까요. 저희 집안이요? 별거 없이 그냥 평범한 집안인데요. 평범하다는 게 뭐예요? 사돈은 어느 직급이며 연봉은 얼만지, 모아둔 돈은 얼마인지 정도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마치 취조하듯이 물어봤어요. 정말 무례할 정도로 꼬치꼬치 캐물었죠.
전 그냥 웃으며 애둘러 대답했어요. 집은 자가예요? 전세예요? 자가예요. 아, 그래도 집은 있으시네요. 빚 같은 건 없으시고요? 네,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자꾸 이런 선을 넘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쯤에서 그만두시죠. 지구 끝까지 따라와서 물어볼 기세여서 그렇게 끝을 내려 했어요. 적당히 둘러대면서 구체적인 건 말하지 않았으니 이쯤 하면 될 거라 생각했죠. 재테크로 얼마를 남겼고 주식 투자로 꽤 모았다는 건 절대 말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돈의 오만과 무시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근데 따님이 왜 사회복지사를 하죠? 돈도 못 버는데. 저라면 절대 허락 안 했을 겁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요. 제가 보기엔 집안이 뒷받침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어차피 제가 뭐라고 하든 답은 사돈 마음속에 있는 것 같으니까. 대놓고 무시하는 거를 힘겹게 참았어요. 여기서 싸우면 큰애만 힘들어질 테니까요. 아이들이 돌아와서 우리의 기싸움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돈은 마지막까지 승기를 쥐려고 안간힘이었어요. 참 자존심 강하세요. 그럴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면서 그게 아마 사돈의 타고난 성격이겠죠? 마지막까지 그렇게 비웃듯이 말하고 일어났어요. 정말 기분 나쁜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우당탕탕 진행되던 결혼식도 무사히 끝나고 큰애도 신혼생활 잘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집 대청소를 하다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죠. 저번에 친정이 이사를 가게 돼서 제 짐을 일부 가져왔었는데 그때 딸려온 앨범 같았어요. 고등학교 때 사진들이었는데 졸업 앨범도 있었어요. 사실 집이 망하고 서울에 올라오면서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이게 있었지 하고 조심스럽게 펼쳐봤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추억에 웃고 울며 감상에 젖어 있었는데 한 페이지에서 우뚝 멈춰섰습니다. 온몸에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반 사진을 보는데 거기 정미숙이란 이름을 보았거든요. 우리 학년에 정미숙이가 3명이나 있어서 흔한 이름이니 누가 누군지 헷갈렸어요. 그래서 저희 반에 정미숙이 누구였는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그 매부리코, 그 째진 눈매 틀림없었어요. 정미숙이 누구였는지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미숙이가 바로 지금 저의 사돈이었던 거죠. 손이 너무나 떨렸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낯이 익었구나. 어쩐지 이름도 너무 익숙했는데. 근데 걘 왜 나를 모른 척했을까? 저는 학교에 딱 하나뿐인 이름이거든요. 게다가 제가 계속 낯이 익다고 하면 기억을 돌이켜볼 만도 했는데 말이죠. 당장 고교 동창 은희에게 전화했어요. 은희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친하게 지내던 친구거든요. 은희야, 나 은숙이야. 왜? 혹시 정미숙이 기억나? 우리 반에 있던 애. 정미숙? 아, 그 날라리? 왜? 갑자기 걔 얘기를? 걔가 우리 사돈이란다 글쎄. 뭐? 그 정미숙이 네 사돈이라고? 아, 세상에. 은희 목소리가 확 높아졌어요. 아이고 은수가 그 애가 너한테 했던 짓 생각하면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그런 인연이 있니? 그러게 말이야. 근데 걔가 날 모른 척해. 나도 정확히 기억나진 않아서 계속 낯이 익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모른 척하더라고. 뭐? 모른 척한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연기하는 거지. 우리가 걔한테 당한 게 얼만데. 그게 생각나서 그런 거야? 그제야 하나하나 기억이 났어요. 미숙이와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가까운 단짝이었다는 걸요. 여러 사진을 보면서 천천히 과거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고2 겨울방학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 가까운 친구였어요. 당시 집이 잘 살던 저는 미숙이한테 도시락도 나눠주고 용돈도 빌려주고 참고서도 같이 보고 그랬죠. 걔네 집이 그리 넉넉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고3이 되면서 저희 아버지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이 학교에 퍼졌어요. 그때부터 미숙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처음엔 저를 그냥 피하더니 나중엔 대놓고 무시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도시락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제 너 거지 됐으면서 학교는 왜 자꾸 나와?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희 집안 망했잖아.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학교 못 왔을 거야. 대단하다 정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다 잊은 거야? 같은 학교 동창끼리 잘해줘봤자 뭐 얼마나 잘해줬다고. 집안 망하니까 뒤늦게 생색내고 싶어? 난 너의 그런 태도가 애초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으스대고 생색내는 그 표정 말이야. 그게 저를 향한 미숙이의 본심이었던 거죠.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던 거고요. 그 뒤로 미숙이는 옆 학교 날라리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학교 뒷산에서 담배 피우고 약한 애들 괴롭히고 돈도 뺏고 다녔죠. 저도 여지없이 당했어요. 쉬는 시간에 제 가방에 쓰레기 넣어놓고 책상에 낙서하고 급식 시간에 일부러 제 교복에 국물을 쏟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 실수했네. 너희 집 돈 없는데 세탁할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크게 비웃었죠. 유치하게도 다른 애들한테도 저랑 놀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고3 초반엔 거의 혼자 지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미숙이에게 반감을 가진 애들이 다시 용기를 내서 다가와 준 덕분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은희가 알려준 거였어요. 너 대학 추천서 못 받은 거 기억나? 담임이 갑자기 안 써준다고 했었지. 그게 정미숙이 짓이었어. 담임한테 가서 니네 집 망했다고 대학 가도 등록금 못 낸다고 그랬대. 뭐? 진짜? 애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너한테 말 못했어. 상처받을까봐.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때 추천서만 받았어도 어떻게든 장학금 받고 대학 갈 수 있었는데, 어쩌면 서울로 쫓기듯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다 정미숙 때문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 애가 이제 와서 저의 사돈이 되고 모른 척하면서 또 나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딸을 통해서 저를 간접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악연이 있을까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정미숙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미숙이를 다시 한번 만났을 때 은근히 다시 떠봤어요. 사돈, 혹시 땡땡여고 나오셨어요? 아니에요. 전 서울 토박인데요. 이상하다. 민준이 말로는 사돈이 경기도 출신이라고 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태어난 건 경기도인데 3살 때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분명 거짓말이었죠. 끝까지 모른 척하려는 거였어요. 그 후로 정미숙은 전보다 더 강하고 비겁하게 큰애를 괴롭혔어요. 명절 때도 친정에 못 오게 하고 사사건건 트집 잡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을 찾아와 잔소리하고 청소를 시킨다는 겁니다. 글쎄 특히 우리 큰애가 정이 많고 우유부단한 걸 이용해서 완전히 휘둘렸던 거죠. 엄마, 시어머니가 친정 너무 자주 가지 말래. 왜? 며느리가 친정을 챙기면 안 된대. 명절도 시댁 먼저 가야 하고 3일은 기본으로 자야 한대. 넌 왜 맨날 시어머니 말만 들어? 그냥 못하겠다고 해. 어떻게 시어머니 화나면 남편이 힘들어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도 피곤해지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엄마. 이게 우리 결혼을 유지하는 방법이야. 딸은 전화 올 때마다 힘들어서 우는 소리였어요.
그럴 때마다 정미숙의 그 비웃는 얼굴이 떠올라서 이가 갈렸죠. 당장 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또 한 번 딸을 위해서 참았어요. 언젠간 기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러다 작년의 일이었어요. 그네가 평소와 다르게 저녁 늦은 시간에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좀 어두웠죠. 엄마, 나 차 안이야. 퇴근하고 집에 가는 중인데 왜 무슨 일 있어? 다음 달 중순이 우리 아버님 칠순이야. 그래서 주말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그래, 축하해야겠네. 어디서 하는데? 여기 외곽에 있는 로얄홀 3층 대연회장이래. 200명 정도 오신대. 그래서 엄마랑 아빠도 초대하겠다는데 로얄홀은 지역에서 가장 큰 곳이었어요. 근데 하필 그날이 우리 동창회 정기 모임 날이었거든요. 게다가 또 하필이면 그 홀에서 우리 동창회를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것도 바로 옆 홀에서 말이에요. 제가 동창회장에다가 1년에 한 번 하는 큰 모임이라 거의 70명 가까이 참석하기로 했던 거라 꼭 참석해야 하는 일정이었죠. 근데 엄마 그날 동창회 있다면서 맞지? 아 맞다 그날이네. 어떻게 딱 겹쳤지? 엄마 제발 부탁이야. 꼭 와야 해. 어머님이 직접 초대하신 거야. 사돈 안 오시면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꼭 참여해달라고 했어. 응? 날 봐서 잔치에 한 번만 참석해줘. 그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죠. 혹시 시어머니가 너한테 뭐라고 하셨어? 그게 엄마네가 안 오면 사돈 집안이 무시당하는 거래. 친정이 시댁을 하찮게 본다고 생각하실 거래. 나한테도 각오하라고. 또 시작이구나. 내가 말했지. 그 집안 분명 시집살이 시킬 거라고. 정미숙 걔가 또 큰애를 압박한 거예요.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쯤 되면 저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일부러 괴롭히는 게 분명했죠. 엄마 미안해. 내가 이런 부탁까지 해야 하는 게. 알았어, 갈게. 동창회는 부회장한테 맡기면 되지.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다음 달에 사돈 칠순이래. 그래, 가야지. 근데 당신 얼굴이 왜 그래? 그날이 동창회 날이야. 그것도 바로 옆 홀에서 해. 그거 신기하네. 운명인가? 남편 말이 맞았어요. 뭔가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죠. 그동안 참고만 살았는데 이번엔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동창회 부회장이었던 지선이한테 전화했어요. 지선아, 다음 달 동창회 내가 못 갈 것 같아. 뭐? 왜? 회장이 빠지면 어떡해? 사돈 칠순이거든. 그것도 같은 건물에서 해.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대신 정리할게. 근데 정말 아쉽다. 이번에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는데. 그땐 정말 아쉬웠지만 딸이 우선이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사돈의 칠순 당일 아침이 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용실에 갔죠. 한복도 신경 써서 빌려 입고 화장도 꼼꼼히 했죠. 남편도 정장 차려입고 나름 멋을 냈어요. 당신 오늘 젊어 보이네? 우리 딸 잘 봐달라고 하려면 사돈한테 잘 보여야지. 축의금도 50만 원으로 챙겼어요.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사돈 관계니까 넉넉히 준비했죠. 그렇게 연회장이 12시에 도착했는데 벌써 사돈네 친척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대부분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었고 다들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었죠. 정미숙은 입구에서 손님 맞이를 하고 있었어요. 진한 화장에 금박 들어간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딱 봐도 엄청 신경 쓴 것 같더라고요. 어머 오셨어요 사돈? 저희한테 인사를 하는데 표정이 영 못마땅했어요. 시선이 제 한복을 위아래로 훑더니 코웃음 치는 것 같았죠. 좀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벌써 사진 촬영 다 끝났는데. 큰애가 12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늦은 건가요? 그래요? 우리 며느리가 시간 잘못 알려줬나 보네.
분명 걔가 일부러 잘못 알려준 거겠죠? 저희는 가족 사진에서 쏙 빼려고요.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구석을 가리켰어요. 저기 맨 끝 테이블에 앉으세요. 27번 테이블이에요. 27번이요? 그게 어디... 가보니까 정말 구석이었어요. 화장실 가는 통로 바로 옆이라 계속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죠. 메인 테이블에서는 가장 멀었고 기둥이 가려서 앞도 잘 안 보였어요. 속이 뻔히 보이는 행동에 남편도 화가 났나 봐요.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가 뭐 남이야? 사돈인데. 그러게.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면 큰애만 난처해져. 일단 가자. 자리에 앉아서 둘러보니까 우리 테이블엔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테이블은 벌써 꽉 차 있는데 말이죠. 한참 후에 웨딩홀 직원 몇 명이 와서 앉더라고요. 우리를 직원 테이블에 앉힌 거였죠. 정미숙이 메인 테이블에서 다른 친척들이랑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저기 구석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 사돈들이에요. 며느리 친정 부모요. 아이고 근데 왜 저런 자리에... 사실 저희가 결혼을 반대했었거든요. 성에 차질 않아서. 정미숙이 대놓고 우리 욕을 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큰애가 울상이 돼서 왔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자리 바꿔달라고 할게. 어떻게 이런 자리... 됐어. 네가 나서면 더 난리 날 거야. 우린 신경 쓰지 마. 행사가 시작되고 식사가 나왔는데 우리 테이블만 음식이 30분이나 늦게 나왔어요. 다른 테이블은 벌써 메인 요리까지 다 먹고 있는데 우리는 전체도 안 나온 거예요. 저기요, 우리 테이블 음식이 안 나왔는데요. 종업원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당황하면서 주방에 전화하더라고요. 그 27번 테이블은 나중에 서빙하라고 들었는데요. 나중이라뇨? 다른 테이블은 다 나왔잖아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정미숙이 지시한 거였어요. 우리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요. 나중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군요. 겨우 음식이 나왔는데 한 10분쯤 먹었을까? 정미숙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랑 남편에게 작게 말하더라고요. 미안한데 자리가 모자라서 혹시 드시고 먼저 가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친척 어른들이 더 오신대요. 자리가 필요해서 이해해 주세요. 와주신 건 참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그 순간 정말 폭발할 뻔했어요. 초대해놓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조롱하고 멸시만 한 채 쫓아내는 거잖아요. 모욕도 이런 모욕이 따로 없었죠. 남편이 벌떡 일어서서 따지려고 했어요.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가 뭐 남이야? 아니면 거지야? 어떻게 이런 대접을 해? 제가 남편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잠깐만. 뭐가 잠깐이야?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참으라고? 5분만, 딱 5분만 기다려봐. 저는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냈어요. 정미숙은 우리가 조용히 나갈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전화를 거는 걸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회장 지선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했죠. 정미숙이 듣도록. 지선아, 나 은숙이야. 회장님, 지금 동창이 한창이야. 거의 60명 넘게 왔어. 그래, 다들 왔구나. 지금 내가 바로 옆홀에 있거든. 맞다. 사돈 칠순이라며. 어때, 잘 즐기고 있어? 목소리 좀 높였어요. 그게 말이야, 우리 사돈이 정미숙이거든. 너 우리 반 정미숙 알지? 정미숙? 설마 그 날라리 정미숙? 맞아. 땡땡여고 42회 우리 3반 정미숙 말이야. 정미숙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잠깐, 그 정미숙이 네 사돈이라고? 그 애 너 일부러 못되게 굴고 괴롭혔던 애잖아. 근데 지금 사돈까지 됐는데도 날 모른 척해? 그리고 방금 연회장에서 우리를 내쫓고 있어. 뭐? 나가라고? 지금 널 쫓아내고 있단 말이야? 시선이 목소리가 확 커졌어요. 스피커폰이라 주변에 다 들렸죠. 지선아, 지금 동창들한테 물어봐봐. 정미숙이 기억하는 사람 있나? 잠깐만! 전화기 너머로 지선이가 마이크를 잡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 반 정미숙이 기억하시죠?
그 애가 지금 우리 은숙이 사돈이 됐는데 은숙이를 모욕하고 쫓아내고 있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그 날라리가? 은숙이한테 그렇게 나쁘게 했던 애가? 가자. 다 같이 가서 은숙이 편들어주자. 영희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은숙아, 바로 옆이라 5분 안에 도착해. 우리가 다 갈 테니까 기다려. 뭐 고맙지. 그렇게까지 해준다면. 그럼 오늘 동창회 비용은 다 내가 낼게. 우리가 당장 가서 특별 이벤트로 옆 홀 가서 축하해줄게. 전화를 끊고 정미숙을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여보, 5분만 기다려봐. 그럼 누가 나가야 하는지 알게 될 거야. 정말 5분도 안 돼서 연회장 문이 와르르 열렸어요. 저희 땡땡여고 동창들이 60명 넘게 우르르 들어왔죠. 다들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그 기세가 대단했어요. 은수가 여기 있었구나. 우리가 왔어. 걱정 마. 지선이랑 은희가 맨 앞에서 뛰어왔어요. 그리고는 정미숙을 발견하곤 크게 외쳤죠. 야, 정미숙, 너 여기 있었네? 오랜만이다, 야. 정미숙은 모른 척하려고 뒤돌아섰지만 동창들이 우르르 둘러쌌어요. 그래, 얘 정미숙 맞잖아. 왜 우리 모르는 척해? 고3 때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더니 이제 와서 시침이야? 그 소란에 사돈 어른과 친척들이 다 쳐다봤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들 놀란 표정이었죠. 한 동창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이 정미숙과 그의 사돈인 여기 이 박은숙이, 우리는 이 둘의 동창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정미숙이 은숙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은숙이네 집이 부도나니까 바로 돌변해서 괴롭혔어요. 맞아, 가방에 쓰레기 넣고 책상에 욕 쓰고 급식 시간에 일부러 교복에 국물 엎고 날라리들이랑 어울려서 약한 애들 돈 뺏고 다녔잖아. 우리도 여럿 괴롭혔지. 그러자 얼굴이 빨개진 정미숙이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난 그런 적 없어. 그때 뒤쪽에서 은희가 나서서 정미숙의 팔을 붙잡았어요. 거짓말이라고? 내가 증인이야. 너 은숙이 대학 추천서 방해한 것도 기억 안 나? 그 얘기가 나오자 좌중이 더 술렁거렸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은숙이네 집 망했다고 일부러 말하고 다녔잖아. 대학 가도 등록금 못 낼 거라고. 맞아. 그래서 은숙이가 추천서 못 받았어. 충분히 장학금으로 학교 갈 수 있었는데. 사돈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다 새빨개졌죠. 여보, 지금 이게 다 뭐하는 짓이야? 방금 저 말들이 다 사실이야? 정미숙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사돈이 돼서도 모른 척했대. 그리고 일부러 며느리 괴롭히면서 은숙이한테 복수한 거야. 지가 뭔데 복수를 해? 당한 건 은숙이인데.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은숙이가 자기도 어려운데 불쌍하다고 돈도 빌려주고 잘해줬잖아. 근데 집 어려워지니까 바로 돌변했지. 옆반인 우리도 알 정도인데 같은 반 애들은 얼마나 기가 찼겠어. 그 사이를 뚫고 제가 마이크를 집었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 오늘 저의 사돈어른 칠순 축하드리러 왔는데요. 들으셨다시피 저희 사돈 어머니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절 모른다고 하시네요. 제 딸이자 당신 며느린 교묘하고 못되게 괴롭히면서 말이에요. 정말 저를 모르고 한 일일까요? 그리고는 정미숙을 보며 말했어요. 미숙아, 정말 날 모르겠니? 우리 고2 때까지 단짝이었잖아. 내가 도시락도 나눠주고 참고서도 같이 보고 우리 집 망해서 네가 날 괴롭히기 전까진 말이야. 정미숙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아 그래 알아. 다 기억해. 근데 어쩌라고? 그래서 나더러 뭐 어쩌라고? 지나간 일이잖아. 드디어 정미숙이 인정했어요. 좌중이 더욱 웅성거렸죠. 지나간 일이라고? 그럼 왜 처음부터 모른 척했어? 정미숙이 답을 못하니 옆에 있던 남편이 대신 답했어요. 부끄러웠겠지.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아니까. 큰딸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한테 왔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엄마, 이게 다 사실이야? 시어머니가 엄마를... 그래.
근데 너 힘들까봐 말 안 했어. 엄마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나 때문에 참았다고? 미안해 정말. 그네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위가 일어나서 정미숙한테 다가갔어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들, 이건 오해야. 저희들이 뭣도 모르고 과장하는 거야. 과장이라고요? 60명이 다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사위가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것도 모르고. 일어나, 네 잘못 아니잖아. 아닙니다. 제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알았으면 결혼도 다시 생각했을 거예요. 죄송해요, 정말로. 그리고는 사위가 큰애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머니랑 연 끊자. 뭐? 그래도 당신 어머니인데. 아니야, 이건 너무해. 장모님한테 이런 과거가 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금까지 괴롭혔다는 거잖아. 그러자 정미숙이 달려와 사위를 붙잡았어요. 뭐? 나랑 연을 끊겠다고? 너 미친 거야? 이혼을 하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나랑 연을 끊겠다고? 그게 아들이 할 소리냐? 어머니가 그동안 벌인 만행들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지쳤어요. 저를 더는 부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결국 정미숙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사돈 남편도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따라 나갔고요. 남은 친척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죄송합니다. 오늘은 사돈어른 칠순잔치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곧장 동창들과 함께 연회장을 나왔어요. 큰애와 사위도 따라 나왔죠. 밖에서 큰애가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앞으로는 엄마 먼저 생각할게. 정말로. 사위도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장모님, 앞으로 저희 어머니 일은 잊어주세요. 절대 왕래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부모인데 너무 그러지 마. 난 오늘 일로 다 정리했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그동안 장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날 이후 정말 많은 게 변했어요. 사위는 약속대로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명절도 우리 집에서만 지내고 애들 행사도 다 우리 쪽으로만 했죠. 정미숙이 몇 번 찾아왔다곤 하는데 문전박대했대요. 정미숙은 그 일로 완전히 망했어요. 잔치에서 그날 일 겪었으니 동네에도 소문이 다 퍼졌죠. 큰 망신을 당했다며 남편과도 별거하게 됐다고 들었어요. 아주 꼬신 일이었죠. 큰애는 그 일 이후로 확 달라졌어요. 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자기 주관도 확실해졌죠. 엄마,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볼 거야.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작은 딸도 언니가 행복해하니까 같이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걸 뒤집다니. 남편도 그때 일을 자주 얘기해요. 당신 그때 정말 멋있었어. 침착하게 전화하는 거 보고 소름 돋았다니까. 가끔 동창회에서 동창들 만나면 그날 얘기가 꼭 나와요. 은수가 그날 진짜 통쾌했어. 정미숙 표정 봤어? 완전 넋 나간 것 같더라. 굉장한 영웅담이 생겨버렸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날 일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거예요. 바보같이 당하기만 했던 제 삶에 처음으로 짜릿한 복수극이 생겼으니까요. 이제 우리 가족은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불편한 만남도 없고 오직 진실하고 애틋한 가족에만 남았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더욱 정직하고 열심히 살려고요. 자식들과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